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흥천입니다. 한국과 세계의 역사를 세기별로 살펴보는 타임라인 한국사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세기의 한국과 세계로 들어가 볼 텐데요. 지난 9세기까지 세계는 비교적 평온하게, 그러니까 동쪽에서는 당나라라는 세계제국, 그리고 서쪽에는 이슬람 세계제국이 나란히 상승하면서 세계의 문화적인 발전을 이끌어 왔는데 10세기에는 이것이 요동치게 됩니다. 따라서 한반도에도 그 여파가 밀려오면서 이 10세기 전반기에는 혼란기가 지속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그리고 그 시기에 세계적으로 손꼽을 만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살펴보시죠. 통일신라의 힘이 약해지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시기, 궁예는 신라에게 망한 고구려의 부활을 선언하며 후고구려를 건국했고, 변호는 완산주를 도읍으로 정하고 후백제를 건국해 후삼국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중 후고구려는 후일 후삼국을 통일하는 고려의 전신으로 궁예의 복정 이후 왕건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장악하면서 국호를 고려로 바꾸게 되고, 신라는 후백제의 침략으로 왕이 바뀌며 후고구려에 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또한 발해는 거란의 침략을 버티지 못한 채 멸망하며 태자가 고려로 망명했고, 신라와 후백제 역시 항복하며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은 943년 훈요 10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그 뒤를 이어 즉위한 광종은 광덕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세기 초 중국은 나라가 분열되는 시기로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5대 10국 시대가 열렸고, 서아시아는 최초로 시아파 왕조가 생겼으며 유럽교회 개혁운동의 중심지인 클리니에는 수도원이 완성됐습니다. 당나라의 멸망 이후 중국 대륙에서는 거란의 주장 야유라 보기가 거란을 건국했고, 독일은 작센 왕조가 세워지며 프랑크 왕국과 결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응호 왕조를 세우면서 천여 년 만에 중국의 지배권에서 벗어났으며, 서아시아의 아바스 왕조는 부하이 왕조에게 수도를 점령당하면서 타이파이 지위는 명목상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우리는 10세기를 두 번으로 나눠서 각각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가 곱씹어 볼 만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950년까지 한번 쭉 연대기를 보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무래도 우리가 한 번은 그 의미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사건이 있죠. 그건 바로 고려의 후삼국 통일인데요. 이거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0세기는 혼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혼란을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극복의 과정에서 한반도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한 발 앞서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고려를 주역으로 한 통합 과정이었는데요. 이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동아시아 전체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혼란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한국사로 들여다보면은 900년과 901년에 각각 통일신라 내부에 혼란이 일어나면서 후백제, 후고구려가 각각 들어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앞에 살펴보신 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인 907년에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이면서 하나의 세계 제국을 이루고 보편적인 문화를 주도해 나갔던 당나라가 마침내 멸망을 합니다. 그것이 907년의 일이었다면 거의 10세기가 시작되자마자의 일이었는데요. 당나라라는 한 중심 국가가 무너짐에 따라서 동아시아 전체의 그 혼란은 불가피한 것이었었고, 이것은 만주와 한반도에도 밀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중국은 5대 10국이라고 불리는 혼란기로 접어들었어요. 5대 10국은 5개의 큰 나라와 10개의 작은 나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다시 명멸하는 그런 그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때 중국의 북쪽에서는 거란족이 흥기합니다. 거란족 하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발해가 건국될 무렵에 사실은 발해의 주역들보다 먼저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입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이 거란족은 그때 주저앉혔었죠. 그런데 마침내 916년에 이르면은 이 거란족이 흥기해서 중국의 북쪽에 거대한 세력을 이루고 나라를 세웁니다. 이 거란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그 후에 이 거란이라는 나라와 중세 한국 사회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 그것도 좀 부정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거란은 건국하자마자 10년 만에
고구려의 후예를 내세우며 이 북만주를 휩쓸고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했던 발해를 멸망시킵니다. 발해가 멸망함으로써 이제 우리 역사에서 만주라는 곳은 더 이상 그 생활의 무대로서는 기능하지 않고 우리 역사의 중심 무대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발해의 그 문화적인 소사는 우리 민족에게 연면이 내려오는 중요한 전통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발해가 멸망을 해버리고 그 유민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으면 이제 발해의 역사적 전통을 우리가 어떻게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발해의 마지막 태자였던 대광현을 비롯한 많은 발해 유민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저쪽 중국보다는 이쪽 한반도나 만주 쪽으로 보고 아주 많은 사람들, 학자들에 따라서는 한 20만 명에 이르는 발해 유민들이 그 대광현을 중심으로 고려에 귀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에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고려를 위해 봉사할 테니까 우리를 고려 사람으로 받아달라, 이런 이야기였겠죠. 그럼 이 대광현이 많으면 20만 명이나 되는 발해 유민을 이끌고 귀부했던 고려라는 것은 어떤 나라일까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후백제 후고구려가 10세기 초에 세워졌다라고 했는데, 이 후고구려가 말이 그 후고구려지, 그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거지, 그 자신이, 즉 궁예가 그 나라를 세울 때는 후고구려가 아니라 그냥 고려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민족사의 강력한 강국이었던 고구려도 원래 고려라고 더 많이 불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고려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세워졌던 만주 한반도의 나라들은 꽤 많은데요. 사실은 발해도, 그러니까 926년에 멸망한 발해도 사실은 처음에 고려라는 것을 내세웠어요. 자기가 고구려의 후예, 즉 고려의 후예다, 이렇게 내세웠었고, 지금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도 사실은 원래 이름은 고려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세워진 고구려다, 이런 의미에서 훗날 뒤후자를 붙여가지고 후고구려 이렇게 부르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918년에 이 후고구려의 왕이었던 궁예를 몰아내고 그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건입니다. 그리고 왕건은 이 나라 이름을 이제 고려라고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굵직한 역사적인 그 나라 이름들 중에는 벌써 세 번째 등장을 하는 거죠. 원래의 고려였던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도. 그래서 이 고려를 세운 왕건은 우선 백제, 신라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한반도 일대를 통일해야 되는 그런 임무도 띠고 있었지만은 자신이 뒤따르려고 한 과거의 그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아서 북쪽 영토까지도 점령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후예를 자임했던 발해를 형제 국가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거란이라는 새롭게 나타난 강국이 이 형제 국가인 발해를 멸망시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의 태조 왕건은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거란이라는 우리의 형제 국가를 멸망시킨 그 오랑캐 나라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거란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폈습니다. 심지어는 거란의 지도자가 이 고려와 좀 사이좋게 지내고자 해서 사신들도 보내고 낙타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 낙타들을 화친의 상징으로 이제 갖다 바친 낙타를 갖다가 개성에는 그 만부교라는 다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다리 밑에다 그냥 몰아 넣어가지고 굶겨 죽였다고 합니다. 그 불쌍한 낙타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여기에서 고려 태조 왕건이 발해를 형제 국가로 여기면서 발해가 점유하고 있었던 고구려의 옛 땅을 언젠가는 찾고야 말리라는 그의 의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후삼국 통일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지역을 통일하는 것은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인 935년에 천년 왕국을 자랑하는 신라의 경순왕이 여러 가지 사세를 보아하니 더 이상 신라의 왕통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하여 자기보다 강했던, 당시 신라보다 강했던 두 나라, 즉 고려와 후백제 둘 중에 그래도 고려가 좀 더 자신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성에 있던 고려의 왕건에게 항복을 결심하고 천년 왕조를 그에게 내줍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신라의 항복을 받음으로써
왕건은 발해 태자의 귀순과 신라 왕조의 총체적인 항복,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만주 한반도에서의 어떤 그 민족의 정통성, 이것은 확보한 게 되었습니다. 남은 거는 강력한 적이었던 후백제의 견훤인데요. 이 후백제의 견훤은 사실은 왕건과 맞서서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영웅이었었는데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말았어요. 소위 이 태자 계승 문제, 자신의 대통을 이을 문제를 둘러싸고 아들인 신검과 이 갈등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공이 많았던 그 맏아들 신검을 태자로 임명하지 않음에 따라서 신검이 이에 저항을 하고, 그리고서는 결국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아버지였던 견훤을 금산사라는 절에다 유폐를 시켜버립니다. 하여간 그 권력은 부자도 나눌 수 없다는 옛말이 그냥 그대로 들어맞는 그런 그 사건이었었고, 견훤은 그 아들 신검에 대한 그 분노를 참을 길이 없어서 마침내 금산사를 탈출을 해서 왕건에게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왕건과는 그야말로 한 하늘 아래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그 적이었었는데 아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자신의 큰 뜻을 접고 결국은 물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